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 세균성 바이러스와 항생제 사이의 항균 활성 차이를 실험적으로 분석한 것에 대해 발표해 보겠습니다. 목차는 위와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탐구 동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세균을 물리치거나 파괴할 때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항생제를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으로는 세균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균의 경우에는 엄청 빠른 속도로 증식하고 분열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돌연변이가 생기게 된다면 세균은 그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갖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저희는 항생제와 다르게 세균을 파괴하거나 죽이는 방법이 다른 박테리오파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둘의 항균 활성 차이에 대해서 분석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실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론적으로 설명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이론적으로 항생제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제의 경우에는 아미노글리코사이드, 베타락탄과 퀴놀린 계열 항생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 항생제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 항생제의 경우에는 아민기를 가진 당 모양의 고리들이 연결된 화학 물질입니다. 이때 이를 이루는 아민기의 경우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세균 내막의 경우에는 LPS, 즉 지질 다당류에 의해서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들의 정기적인 차이 때문에 정전기적인 결합이 일어나고 세포 표면에 농축이 되게 됩니다. 이때 세균에는 표린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표린은 작은 구멍 단백질입니다. 이때 표린의 에너지 비의존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세균 안으로 농축되게 됩니다. 이렇게 안으로 농축되어서 들어간 아미노글리코사이드의 경우에는 리보솜 30S 소단위치 내에 있는 16S RNA A 사이트에 결합하게 됩니다. 이때 16S RNA A 사이트의 경우에는 tRNA와 mRNA 사이의 결합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아미노글리코사이드가 결합하게 되면서 판단 메커니즘이 무력화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정확성을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정상 단백질이 생성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세균이 죽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베타락탄 계열 항생제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타락탄 계열 항생제의 경우에는 4개의 원자가 연결된 작은 구리 구조에 해당하게 됩니다. 일단 이걸 설명하기에 앞서 세포벽을 협정할 때 사용되는 알라닌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야 합니다. 디알라닌의 경우에는 펩티도글리칸 단위체에 붙은 펩타이드 사슬의 마지막 2개의 아미노산으로 마지막에 있는 디알라닌을 PDP, 즉 펜실린 결합 단백질이 인식하게 됨으로써 펩타이드 결합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베타락탐의 경우에는 디알라닌과 구조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PBP에 디알라닌 대신 베타락탐이 결합하게 됨으로써 세포벽 합성이 억제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세균은 세포벽을 합성하지 못해 죽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퀴놀론 계열 항생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놀론 계열 항생제는 4퀴놀론과 중심의 두 고리 구조를 공유하는 화합물입니다. 이 항생제는 세균의 DNA 복제를 직접 방해하는 항생제로서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 모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광범위 항생제입니다. 이 퀴놀론 계열 항생제의 대표적인 화합물로는 시프로플록사신이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 퀴놀론 계열 항생제는 현재는 호흡기 질환이나 요로 감염, 복강 내 감염 등 다양한 질환에 1차 또는 2차 약제로 사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퀴놀론 항생제가 항균 활성 작용을 하게 된 기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놀론계의 항생제는 세균 DNA 복제, 전사 등 스트레인 완화에 사용되는 소수인 DNA 자이레이스와 토포 아이소머레이즈 4를 비결적으로 억제합니다. DNA 자이레이스와 토포 아이소머레이즈 4는 DNA 복제, 전사 중 발생하는 스트레인을 해소하기 위해 작용하는 효소로서 DNA 자이레이스는 DNA 이중 가닥을 절단하고 DNA 가닥을 훼손하여 스트레인을 완화하고 토포 아이소머레이즈 4는 절단된 DNA 가닥을 재연결하여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기능을 가진 효소입니다. 이때 퀴놀론 계열 항생제가 DNA를 재연결하는 단계에서 작용하는데 구체적으로는 DNA 토포의 아이소머레이즈 4 복합체에 퀴놀론이 결합하여 DNA가 절단된 상태를 고정시키고 이를 통해 세균의 DNA 복구를 방해하여 영구적으로 손상시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 탐구의 또 다른 주인공 박테리오파지입니다. 먼저 구조를 보시면 약간 UFO나 스타크래프트의 드라곤을 닮았죠. 박테리오파지는 박테리아를 수두세포로 하는 바이러스로 DNA나 RNA와 같은 유전물질을 캡시드라고 부르는 이 단백질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꼬리와 꼬리 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테리오파지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T4파지가 있습니다. 이 T4파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테리오파지가 증식하는 방법에는 용균성 생활사와 용원성 생활사가 있습니다. 먼저 용균성 생활사는 파지의 유전물질이 숙주세포 내부로 주입되었을 때 숙주세포의 전사 번역과 같은 기능들을 전부 장악해서 바로 파지의 유전물질만 증식시키고 숙주세포를 파괴시켜 새로운 파지를 방출하는 방식인 반면에 용원성 생활사는 유전물질이 숙주세포 내부로 주입되는 것까지는 동일하지만 얘는 좀 얍삽합니다. 먼저 파지의 유전물질이 이 숙주세포의 유전물질 속에 삽입이 되고 그 다음에 잠복을 해서
다른 자손 세포들까지 계속 그게 전달이 되다가 숙주세포가 환경 변화됨과 같은 죽기 직전에 이르면 그제서야 용균성으로 전환되어 복제를 시작하고 숙주세포를 터뜨린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탐구에서 사용한 박테리오파지인 T4파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T4파지는 이콜라이, 이제 우리말로 대장균, 이 대장균을 숙주로 삼고 유전물질인 dsDNA, 더블 스트레인 DNA를 갖습니다. T4파지가 대장균을 감염시키는 기작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여기 이거를 이제 LTF, 롱테일 파이버라고 부르는데 이 긴 꼬리 섬유가 6개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긴 꼬리 섬유 6개가 이 대장균 이 표면을 약간 미끄러지듯이 탐색을 하면서 감염시킬 지점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LTF의 끝부분에는 GP37, GP38H라는 합체가 존재를 하는데 이 GP가 진 프로덕트의 줄임말이어서 예를 들어서 GP5다 그러면 얘는 Gin5로부터 번역이 된 단백질, 생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GP37, GP38H라는 이 복합체가 이 LTF 끝부분에 존재를 하는데 이 대장균 표면에는 채널 단백질인 OMPC 단백질과 지질 다당류인 LPS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복합체가 그 지질 다당류와 LPS와 OMPC 단백질이 인식을 해서 가역적으로 결합을 하는데 이 가역적으로 결합을 한다는 건 아직 완전하게 단단하게 고정이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 6개의 LTF 중에 최소 3개 이상이 이 OMPC와 LPS와 결합이 완료가 됐다면 그때 이제 여기 부르는 베이스 플레이트라고 하는 기저판의 구조가 약간 도무 구조에서 별 모양 구조로 변환이 되면서 여기 숨어있던 STF 이게 STF 얘는 숄트 테일 파이버이겠죠. 짧은 꼬리 섬유가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STF 끝부분에 또 GP12라는 삼량체가 있는데 이 GP12 삼량체가 이 표면에 존재하는 LPS와 비가역 결합을 해서 완전히 단단하게 고정이 되면 이 꼬리가 이렇게 여기가 위아래로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꼬리관이 노출이 됩니다. 그럼 이 꼬리관 끝부분에서는 또 GP5가 존재하는데 이 GP5의 라이소자임이 이 펩티도글리칸을 분해해서 이 꼬리관이 완전 외막을 이렇게 관통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통이 되면 이 캡시드 단백질의 압력에 의해서 유전물질이 이 파지에서 대장균으로 주입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대장균의 기능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대장균 유전자 대신에 파지 유전자만 전사 번역하게 하고 이렇게 따로 만들어진 캡시드의 머리와 꼬리 그리고 꼬리 섬유들이 이렇게 조립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지 유전자로부터 생성된 폴린과 엔돌리신이 이 세포막과 펩티도글리칸을 분해해서 세포벽을 파괴하면 새로운 파지들이 이렇게 방출되게 됩니다. 저희는 항생제의 항균작용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디스크 확산법을 진행하였습니다. 디스크 확산법을 진행하기 위해 LB 배지를 제작한 이후 배양한 이콜라이 100 마이크로리터를 스프레이딩하였습니다. 이후 이제 페이퍼 디스크에 카나마이신 설페이트 용액 20 마이크로리터를 점적하고 인큐베이터에서 72시간, 96시간 동안 배양함으로써 형성된 클리어존을 관찰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항생제가 아닌 T2파지의 항균 작용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플랑크 SA를 진행하였는데 먼저 플랑크 수를 조절하기 위해 파지 배양액을 10-2승부터 10-10승까지 단기적으로 희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플랑크 SA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배지가 총 2가지 종류가 쓰인다는 건데 첫 번째로 아가 함량이 1.5%인 하드 배지를 사용하며 두 번째로 아가 함량이 0.7%인 소프트 배지를 사용합니다. 하드 배지는 먼저 제조하여 플레이트에 부어 붙였으며 소프트 배지는 50도 환경에서 사용 직전까지 보관하다 이콜라이 배양액을 30 마이크로리터, 희석한 파지 용액을 10 마이크로리터 차례대로 넣고 믹싱한 이후 이제 혼합한 소프트 배지를 하드 배지 플레이트 위에 부은 다음에 천천히 고르고 펴게 굳힘으로써 나타나는 플랑크를 관찰하였습니다. 우선 항생제 항균작용 검증 실험을 수행한 배지에서는 카나마이신 설페이트를 점적한 페이퍼 디스크 주위에 지점이 4에서 4.5cm인 클리어존을 관찰할 수가 있었으며 T2파지와 콜라이를 이용해 진행한 탐구 2번에서는 10-2승으로 희석한 파지를 적중한 배지보다 10-10승으로 희석한 파지를 적중한 배지에서 이콜라이가 증식하지 않은 플랑크 공간이 더 많이 관찰되고 확인함으로써 T2파지 또한 항균 활성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디스크 디퓨전 테스트와 플랑크 SA를 통해 카나마이신 항생제와 박테리오파지의 항균 효과를 관찰한 결과 실험 환경에서는 두 방법 모두 유의미하게 효과적으로 세균을 억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성균과 같은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실제 환경에서는 박테리오파지가 더 강력하고 특이적으로 제공하는 항균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예상 활용 분야에서는 맞춤형 박테리오파지 조합을 통해 특이적으로 항균 작용하는 항균 치료 전략을 구축할 수 있고 감염증의 파지를 병행하거나 국소 파지 제제를 개발해낼 수 있고 화소 처리장 및 식품 수산물의 병원군 지역의 관리의 연구 분야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3일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